사물의 본성. 루크레티우스의 숭고한 시는 세계가 없어지는 날까지 그치지 않으리라. 오비디우스, 사랑. 저는 데모크리토스의 서적들이 전부 유실된 일이 고대 고전 문명의 몰락이 가져온 가장 큰 지적인 비극이라고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의 작품 목록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방대한 고대의 과학적 성찰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데모크리토스의 원본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재구성한 것들입니다. 혹시 데모크리토스의 작품들이 모두 살아남아 전해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문명의 지성사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신교가 지배했던 수세기 동안의 시대는 데모크리토스의 이성적이고 유물론적인 자연주의가 살아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90에서 39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유일하고 의무적인 종교로 선언하는 칙령을 내린 이래로 이교도를 잔인하게 탄압하는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고대의 학교들은 폐쇄되고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모든 문서들이 방대하고 조직적으로 파괴됩니다. 기독교는 비록 이교도이지만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용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문헌 하나가 살아남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고대 원자론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과학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웅대한 시, 데 레룸 나투라,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혹은 우주의 본성에 관하여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제자의 제자인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고수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과학적 문제보다는 윤리적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으며 데모크리토스만큼의 사상적 깊이는 없었습니다. 때로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세계에 대한 그의 시각만큼은 기본적으로 압데라의 대철학자의 시각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시로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이 심오한 사상이 암흑시대의 지적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원자, 바다, 자연, 하늘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는 철학적 물음, 과학적 아이디어, 정교한 논증을 빛나는 운문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자연이 어떤 힘으로 태양의 궤도와 달의 행로로 이끄는지를 설명하리라. 해마다 태양과 달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신의 뜻대로 경주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또는 신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 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시의 아름다움은 웅대한 원자론적 시각에 스며들어 있는 경이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들과 바다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알무로부터 생겨난 사물의 깊은 통일성에 대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상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났다. 모두 다 같은 아버지를 가졌으니 모든 것을 키우는 어머니 대지는 내리는 습기의 방울을 그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렇게 잉태하여 빛나는 작물, 무성한 나무와 인간 종족을 낳고 모든 세대의 짐승을 낳는다. 양식을 내어주니 모든 것이 제 육신을 먹이고 달콤한 삶을 영위하며 자손을 낳고.
이 시에는 빛나는 고요와 평온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우리를 벌하는 변덕스러운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연의 창조적 힘의 눈부신 상징인 비너스에게 바치는 훌륭한 첫 구절은 가볍고 경쾌한 기쁨으로 넘칩니다. 당신을, 여신이여, 바람이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께서 오심을 하늘의 구름이 피합니다. 당신을 위해 땅의 솜씨가 달콤한 꽃을 피워냅니다. 바다의 수면이 당신께 미소 짓고 평온한 하늘이 흩뿌려진 빛으로 반짝입니다. 우리가 부분으로 속해 있는 삶에 대한 깊은 수용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 보지 못하는가? 자연이 외치며 원하는 것은 육체가 고통에서 벗어나며 영혼이 걱정과 두려움을 벗고 즐거운 감각을 누리는 것뿐임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평온한 수용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악을 지워버리는 것이며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루크레티우스에게 종교란 무지이며 이성은 빛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루크레티우스의 문헌은 수세기 동안 잊혀졌다가 1417년 1월 독일의 한 수도원 도서관에서 인문주의자 포조 브라치올리니에 의해 발견됩니다. 포조는 여러 교황을 모신 비서였는데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위대한 재발견을 쫓아서 고대의 서적을 열성적으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조가 재발견한 퀸틸리아누스의 책은 유럽 전체의 법학 연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또 그가 발견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에 관한 논고는 궁전 건축 양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포조의 가장 큰 업적은 루크레티우스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포조가 발견한 책은 소실되었지만 친구인 니콜로 니콜리가 만든 사본은 피렌체의 라우렌시오 도서관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라우렌시오 사본 35.30으로 알려져 있죠. 포조가 루크레티우스의 책을 되찾았을 때 확실히 유럽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비옥한 토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단테 시대부터 아주 새로운 어조를 들을 수 있었지요. 당신의 눈이 나의 심장을 꿰뚫고 잠든 마음을 깨웠네요. 보세요, 나의 괴로운 삶을 애끓는 사랑으로 한숨만 짓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재발견은 이탈리아와 유럽의 르네상스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메아리는 이후 갈릴레오에서 케플러를 거쳐 베이컨에서 마키아벨리에까지 이르는 저자들의 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포조의 발견 한 세기 뒤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원자들의 유쾌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머큐쇼. 그러면 매부 여왕이 나타났던 거로군. 그녀는 요정들의 산파인데 시의원 검지의의 만호보다 크지 않은 몸집으로 원자들의 작은 무리가 끄는 마차 타고 잠들어 누운 이들의 코 위를 지나가지. 몽테뉴의 수상록에는 최소 100여 군데에 루크레티우스를 인용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크레티우스의 직접적인 영향은 뉴턴과 돌턴과 스피노자와 다윈에게까지, 나아가 아인슈타인에게까지 이릅니다. 유체 속에 잠겨있는 미세 입자들의 브라운 운동이 원자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아인슈타인의 바로 그 아이디어는 루크레티우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다음 한 대목에서 루크레티우스는 원자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논증, 생생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생생한 증거가 있다. 태양의 빛이 작은 틈으로 들어와 어두운 방을 가로지르는 것을 잘 살펴보라. 밝은 빛살 속에서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움직이며 뒤섞이는 것을
그대는 볼 것이다. 마치 영원한 싸움 속에서 끝없는 전투를 치르듯 쉬지도 않고 끝없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로부터 그대는 원자들이 어떻게 허공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리라. 주목하라. 태양의 빛살 속에서 떠돌며 섞이는 게 보이는 그 알갱이들은 그 아래가 있는 진료에 보이지 않는 숨은 운동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대가 입자들이 궤도를 바꾸고 뒤로 튕겨나고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 온갖 방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 것이니 말이다. 이는 원자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원자들이 충돌하여 작은 물체들이 생기고 이 충돌에 의해 그 움직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원자들로부터 우리가 태양의 빛살 속에서 본 물체들의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이상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충돌은 보이지 않지만. 아인슈타인은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착상하고 루크레티우스가 제시한 생생한 증거를 되살려서 그것을 수학으로 옮겨 원자의 크기를 계산해냄으로써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루크레티우스를 금지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1516년 12월 피렌체 종교회의에서는 학교에서 루크레티우스를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551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의 서적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근본주의가 없애버렸던 세계관 전체가 재등장했고 이제 유럽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지요. 유럽에 되돌아온 것은 단지 루크레티우스의 자연주의, 이성주의, 무신론, 유물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밝고 평온한 관조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를 생각하는 복잡하고 정연한 사고 구조였으며 수세기 동안 중세를 지배해온 사고와는 철저히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단테가 훌륭하게 노래한 중세의 우주질서는 당시 유럽 사회의 위기가 반영된 우주의 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석된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형의 구조이고 지구와 하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으며 모든 자연 현상들은 목적론적이고 운유적으로 설명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물에 우선하는 형상들이 세계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지식의 원천은 오직 계시와 전통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크레티우스가 노래한 데모크리토스의 세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세계에는 종말도 목적도 없습니다. 우주에는 위계가 없고 지구와 하늘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 평온하게 빠져들어 우리가 자연의 깊은 한 부분임을 인식합니다. 남자, 여자, 동물, 식물, 구름은 모두 위계가 없이 놀라운 전체의 유기적인 조각들임을 인식합니다. 데모크리토스의 빛나는 낱말들에는 깊은 보편주의의 감정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땅에 갈 수 있으니 훌륭한 영혼에게는 온 우주가 조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를 간단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패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선조들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패기죠.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세계에는 특별한 개념적 도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이 바로 그 도구들로 이론을 세우게 되죠. 공간 속에 자유로운 직선운동이라는 아이디어, 원소가 되는 물체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아이디어, 공간이 세계를 담는 용기와 같다는 아이디어가 그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가분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세계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데모크리토스의 이 아이디어는 원자 가설의 뿌리가 되지만 양자역학으로 더 강력한 힘으로 돌아올 것이고 양자 중력의 중추가 되어 다시금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르네상스 자연주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모자이크 조각들을 맞추는 법을 처음으로 알아내어 데모크리토스의 웅대한 시각을 엄청나게 강력한 형태로 근대 사상의 중심부에 복구해낸 사람은 한 영국인이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그가 다음 장의 첫 주인공입니다.